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이고 슬아의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와 남편 모두 직업은 변호사예요. 부부 둘 다 전문직이고 남편은 시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로펌을 물려받아 운영 중입니다. 저나 남편이나 일적인 면에 있어서도 각자 인정받는 편이라 나름 성공한 인생이라고 주변에서 이야기들 합니다. 향미, 너는 보면 다 가진 것 같아. 너도 능력자, 남편은 너보다 더 능력자. 귀엽고 똑똑한 아들까지. 암튼 부러운 기집애야. 너는 친정부모님 두 분 다 여태 젊고 건강하시잖아. 나는 그게 더 부럽다. 변호사야 뭐. 요즘 흔한 게 변호사 아니니? 예전만큼 떼돈 버는 직업도 아니고. 요즘 뭐 옛날보다 변호사를 흔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누구나 인정하는 전문직인데? 하긴 향미, 너는 그 자리까지 그냥 온 게 아니지. 다른 사람들보다 2배, 3배 노력해서 그 자리에 왔다는 거 나는 인정? 사실 제가요, 가정환경이 평범하고 유복하지 못합니다. 세상 천지 천에 고아라는 말이 있죠. 제가 그런 경우에 속한 사람이었고 저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버려졌다 합니다. 유년기와 사춘기 시절 모두를 고아원에서 보냈고 고아원 퇴소 후 정말 죽을 둥 살 둥 노력해서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어린 시절 가끔 장래희망을 적어내는 걸 학교에서 하면 놀림을 받던 저였죠. 뭐? 향미, 네 꿈이 변호사야? 응, 나는 커서 변호사가 되고 싶어. 넌 공부도 중간 정도고 게다가 고아원에 사는데 어떻게 변호사가 되냐? 성적은 오르면 되고. 왜? 고아원 살면 변호사 되지 말란 법이라도 있니? 대학 가려면 돈 되게 많이 드는데. 게다가 변호사 되려면 돈 엄청 든다고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넌 그런 지원도 못 받을 텐데 뭔 변호사. 툭하면 친구들에게 그런 놀림을 받는 저였죠.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그리 잘하는 축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린 시절부터 제 꿈은 시종일관 변호사였어요. 어린 마음에 뭔가 억울한 사람들의 답답한 상황을 변호해주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참 멋져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직업이라는 점도 가진 거 하나 없는 고아원 출신의 제가 꿈으로 간직하기에 멋진 직업임이 분명했죠. 학원을 제대로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고서를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제가 처한 환경에서 공부를 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전 꿈을 생각해서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수미야, 매점 심부름 내가 대신해주고 너 보는 참고서랑 문제집 나도 풀면 안 되니? 그럴 거면 대신 학원 숙제 좀 해줄래? 참고서랑 문제집도 대신 공부한 티 좀 내주고. 알았어, 그렇게 할게. 매점 심부름도 해줘야 돼. 알았어, 필요할 때 말만 해. 저는 그런 식으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친구들에게 동양하며 공부했고 그 결과 중학교를 졸업할 즈음엔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그렇게 독하게 공부한 저였지만 어쩌면 저는 지금의 제 남편이 아니었다면 법대 진학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입시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과 돈을 생각하면 경제적인 뒷받침 없이 명문 법대에 들어가는 게 힘든 것이 사실이잖아요. 20살을 간 넘겼을 시절 저는 남편을 만났고 그 사람은 조건 없이 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공부방 과외 자원봉사하기로 한 차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고아원 출신이고 아르바이트 삼아 고아원 동생들 공부 봐주는 박향미라고 합니다. 그럼 뭐 대학생이세요? 아니요, 대학생은 아니고 대입 준비 중인 수험생이에요.
수험생이면 공부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공부방에서 과외하고 아르바이트 할 시간 있어요? 여기 고아원 원장님께서 동생들 공부 봐주면 다달이 월급 주시는데 그걸로 학원비도 내고 생활도 해야 하니까요. 다른 아르바이트도 물론 하지만요. 듣자 하니까 법대 목표로 한다던데? 네, 맞아요. 제 꿈이 변호사라서요. 내가 로펌 운영하는 변호사인데 꿈 꼭 이뤄서 나중에 우리 로펌에서 일할래요? 남편은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로펌의 젊은 대표였고 업계에서 나를 알아주는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사회적인 사업에도 관심이 많아 거의 매주 공부방에 중고등학생들 상대로 영어며 수학 과외를 해준다고 봉사활동을 오는 사람이었죠. 차 변호사님께서 향민호를 좋게 본 모양이다. 대학 갈 때까지 입시 준비하는 동안 생활비와 학비를 지원해 주신다는데? 변호사님께서요?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법무법인 차원에서 사회사업을 이것저것 하는데 너 말고도 우리 고아원에도 기부금을 작년 분기에만 엄청 후원하셨다. 네 꿈이 변호사라 하니 더 애정이 가서 그런 모양인데. 다음 주부터는 공부방 과외 오지 말고 공부에 매진하렴. 잘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긴 한데 좀 얼떨떨하네요. 저번에 만났을 때도 그런 말씀 전혀 없으셨는데 네 면전에 대고 말하면 네가 부담스러울까봐 그러셨겠지 뭐. 후원금 내면서도 떠벌리거나 광고 효과로 하려는 분이 아니니까 기회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봐. 너 성적도 좋았는데 잘만 하면 올해 입시에서 명문법대에 합격할 수 있을 거야. 안 그래? 네. 여러모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원장 선생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고아원 공부방에 자원봉사를 온 저의 후원자였습니다. 로펌의 젊은 대표이긴 했지만 저와 나이 차이도 꽤 있었고 그가 처한 자리 자체가 훨씬 저보다 큰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람이어서 이성적인 호감이나 그런 것을 생각할 순 없었죠. 전 그 사람의 후원으로 1년간 입시 준비에 매진할 수 있었고 원하는 대학의 법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차 대표님, 정말 감사드려요. 덕분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냥 합격이 아니라 장학금도 받게 됐다면서요? 축하해요. 대표님 후원이 아니었더라면 저 이렇게 빨리 입시해서 좋은 결과 얻지 못했을 거예요. 본인이 노력한 부분이 제일 크죠 뭐. 대학 들어가기 전에 우리 로펌서 아르바이트 한번 해볼래요? 저는 입시가 끝나고 시간이 좀 남아있던 시기에 남편의 로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실무와 현장 경험을 할 수 있으면서도 변호사들의 잡무를 돕는 일이었죠. 제 입장에서는 돈도 벌고 또 관련 현장 경험도 익히고 꽉 먹고 알 먹고의 아르바이트인 셈이었습니다. 매번 제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뭐라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하면 나한테 어떻게 갚을 건데요? 네? 나중에 변호사 시험 합격하면 우리 로펌서 일하겠다는 약속 할 수 있어요? 대표님께서 원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담이에요. 내가 설마 그런 무리수를 요구하겠어요? 남편은 제게 고마운 후원을 하면서도 생색을 내거나 어떤 조건을 내걸지도 않는 점잖은 후원자였습니다. 그런 그의 인품과 성격에 반해 제가 먼저 남편을 흠모하게 되었죠. 저 역시 대학생이 된 후에 고아원 공부방에 자원봉사를 나왔고 이를 접점으로 남편과 만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로도 바쁠 텐데 공부방 자원봉사 계속 나오네요? 제가 전에 이곳에서 도움받은 것도 무척 컸었거든요. 대표님 후원으로 대학 오게 된 것도 그렇고요. 학교 생활은 할만해요?
시험도 많고 레포트도 많고 학점 관리도 쉽지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한다고 들었는데 불편하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잘 적응해서 생활하고 있어요. 불편하면 언제든 얘기해요. 공부하는 수험생은 환경도 중요한데 우리 로펌 직원들한테 제공하는 숙소형 아파트가 있는데 공실이 몇 개 되거든요. 대표님, 그런데 저한테 왜 이렇게 매번 잘해주세요? 내가 잘해주는 게 불만인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감사하지만 그냥 가끔 궁금할 때가 있었거든요. 저 입시 준비할 때 예전에 갑자기 도와주신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쪽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고 싶어서요. 처음 본 순간부터 그런 생각했어요, 솔직히. 지켜주고 싶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남편과 저는 공부방 자원봉사를 접점으로 정기적으로 만나는 횟수가 늘어났고 어느 날부터인가는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은 저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위치와 또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터라 함부로 다가올 수 없었다고요. 낮에는 아르바이트, 저녁에는 학과 공부를 하며 힘든 생활을 이어가던 저는 남편의 물심양면 지원으로 공부에만 매진하며 무사히 법대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로스쿨을 준비하던 어느 날 예정에 없던 임신 소식을 접해야 했죠. 어떡하죠?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2줄이 나와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나랑 결혼하면 되지. 그런데 로스쿨 입학 한창 준비 중이었는데 그게 좀 미안하네. 아직 결혼도 전인데 임신했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대표님 집안에.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그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아요. 그리고 향미 씨 꿈이 변호사인데 내가 그 과정에 걸림돌 된 게 사실이니까. 출산하고 아이 키우는 일 때문에 경력 단절되거나 그런 일 없게 내가 최대한 외주할게요. 그거 하나는 확실히 약속할게. 대표님을 원망하는 마음은 저 하나도 없어요. 대표님 누구보다 사랑하고 언젠가는 당신 아기 꼭 낳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앞당겨진 거라고 생각해요. 놀라고 당황했을 건데.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또 나 그 약속도 할게. 평생 향미 씨만 사랑하겠다는 약속. 남편의 저에 대한 마음은 진심 그 이상이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에 애초에 부모님이 존재하지 않는 저의 불분명한 출생 환경. 그런 것을 일체 염두에 두지 않고 저 하나만 보고 순수하게 사랑해준 남편이었죠. 해서 계획에 없는 임신이었지만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남자의 아이라면 열이라도 낳으리라.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저 역시 남편을 많이 사랑했으니까요. 저와 남편의 결혼에 있어 복병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차이나는 집안 환경을 탐탁치 않게 여긴 그의 어머니가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거든요. 나이도 얼마 먹지 않았는데 벌써 혼전 임신을 했다고? 죄송합니다. 대표님과 결혼을 약속하긴 했지만 결혼 전부터 임신할 계획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어린애가 아주 맹랑한 구석이 있구나. 고아원 출신이라더니. 이래서 가정교육 못 받은 애들을 며느리로 들이면 안 된다는 거야. 남사스럽게 혼전 임신이 웬 말이냐고. 어머님, 이 사람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심성 착하고 고아원 선생님들도 하나같이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환경에서 악착같이 공부해서 명문 법대 들어가 졸업했고요. 듣자 하니 입시 준비할 때부터 네가 후원자로 물심양면 도와줬다던데. 너 혹시 우리 집안에 빨대 꽂으려고 애초부터 작정한 애 아니니? 어머니, 그런 말씀 제발 그만하세요. 향미 씨는 그런 여자 아닙니다.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지금 이 상황을 뭐라 하셨을까? 아마 좋거나 반기진 않으셨을 게다. 누구보다 체면 중시하고 명예를 중시하는 분인데 혼자 임신이라니. 아유, 나 원참. 게다가 우리 집안이 평범한 집안이니? 집안 대대로 법조인 가문에 고아 출신 며느리가 웬 말이냐? 어머니, 이 사람이 부모님이 없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걸로 반대하시면 어떡해요? 가정환경이 유복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 누구보다 똑똑하고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 낳고 로스쿨 들어가 변호사 시험도 충분히 합격할 거라고요. 누가 지금 학벌 가지고 운운하니? 사람이란 근본이 중요하고 집안 환경이 얼마나 절대적인 건데. 솔직히 말해 저의 부모가 뭘 하던 사람인지 어찌 알아? 피는 못 속이고 근본은 못 속이는 건데 엄마는 그게 걱정이라는 거다. 어머니, 제발 아들 판단을 좀 믿어주세요. 제 눈엔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여자면 믿을 만한 거 아닌가요? 아들 말을 안 믿고 왜 그런 소각적인 잣대만 자꾸 갖다 대세요? 알았다. 네가 그리 나오니 나도 더는 할 말이 없구나. 내가 말린다 한들 뜻을 접을 너도 아니고 네 마음대로 하렴. 일단 뱃속에 아기까지 있다는데 뭐 더 반대할 곳일도 없잖니? 시아버지께서는 몇 년 전 돌아가셔서 남편은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던 로펌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홀로 되신 시어머님은 남편에 대한 집착이 강한 편이었고 처음부터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조건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게 처지는 결혼인 것도 사실이었고요. 초반부터 시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결혼식을 올리게 된 저였죠. 네 시아버지가 계셨다면 네가 아무리 혼전 임신을 했어도 이 결혼은 힘들었을 게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닌 건 아니라는 분이었으니까. 제가 많이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저 최선을 다할 테니 저 좀 예쁘게 봐주세요. 글쎄, 네가 뭘 어떻게 최선을 다한다는 거야? 너에게 부족한 부분들은 네가 최선을 다해서 메꿔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대놓고 비수의 말을 꽂는 시어머니셨고 저는 초반에 이 결혼을 해야 하나 고민에 빠질 정도였죠. 그렇다고 뱃속의 아기와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할 때 결혼을 접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내가 구아인 걸 제대로 실감하는 것 같아. 결혼식 준비하면서 말이야. 어디서 환영받지 못하는 가정환경이라는 건 알았지만 부모님 부재라는 게 많이 서럽다, 솔직히. 향민 이 심정 충분히 이해 간다. 나도 지금 남편과 결혼하며 시댁 반대 얼마나 심했니? 우리 시댁은 너희 시댁처럼 대단한 집안이 아닌데도 내가 고아원 출신이라 싫어했는데 너희 시댁은 더 하겠지. 그래도 결혼하고 나니 하길 잘했다는 생각 드니? 시부모님께선 여전히 너 마음에 안 들어 하셔? 그게 말야. 결혼 초에는 그렇게 날 별로라 하시더니 초대 낳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었어. 집에 귀염둥이 손자 안겨줬다고 예전에 결혼 반대했던 거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면서 시부모님께서 먼저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럼 나도 아기 낳고 나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지금보단 나아질까? 그럴 거야. 우리 시부모님도 처음엔 날 반대하시다 손주 낳고 나서는 가족으로 받아들이셔서 그런지 많이 누그러지시고 이젠 날 예뻐하시는걸? 향미 너도 곧 그런 날이 올 거야. 전 친구의 말을 듣고 저 역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시간이 좀 흐르면 시어머니의 태도가 누그러지겠거니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의 수가 통하는 법칙이란 게 잘 없듯 저 역시 그러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해서 시간이 지나 아기를 낳은 후에도 태도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저희 아들이 100일을 간 넘겼을 때 저는 정말이지 시어머니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들어야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구화 출신인 네가 우리 선우와 속전속결로 결혼했다는 게 나는 미심쩍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너도 다 알아들었으면서 그래. 혼전 임신으로 아들 낳은 너를 못 믿겠다는 얘기다. 결혼식하고 아기까지 낳았는데 저를 못 믿겠다면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요, 어머님? 친자 확인 검사를 해야겠다. 네가 낳은 아들이 우리 선우 친자가 맞는지 검사를 한번 해봐야 직성이 풀리겠다고. 아무리 모진 말씀하셔도 제가 부족하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이번 말씀만큼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100일 넘긴 아기 앞에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그 아가 몸뚱아리 함부로 굴릴 수도 있잖아. 안 그러니? 전 시어머니의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리 볼 것 없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고 박대하고 싶어도 할 말 못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전 정말이지 이건 아니다 싶어 뭐라고 하려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아니, 선우, 네가 웬일이야? 로펌사 한참 업무 볼 시간에.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 아내에게 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밖에서 들었으면 다 알겠구나. 뭐 이왕 틀었다니 잘 됐다. 다른 집서도 요즘 조금 꺼림칙하면 친자 확인 검사. 그거 다 유행처럼 한다는구나. 우리도 이참에 좀 더 확실하게 하자는 의미로. 됐어요. 저는 이 사람 믿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검사를 해야 할 만큼 이 사람 형편없는 사람도 아니고요. 아니, 너는 왜 대뜸 흥분부터 하고 그러니? 엄마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절 진정으로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래. 내가 뭐 말 잘못했니? 진짜 저를 어디까지 실망시킬 작정이십니까? 예? 그렇게 말하며 시어머니를 노려보는 남편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더군요. 그런 남편의 표정을 보고 있자니 뭔가 다른 심각한 일이 있구나 싶은 직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널 실망시킨 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 너? 말 한 번 참 이상하게 하는구나. 시어머니는 흥분하며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고 남편의 눈빛이 다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역대급 반전이 저희 집안에 찾아왔죠. 어머니, 제가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네가 몰랐던 일이라도 있단 말이냐? 남편은 갑자기 서류 가방 안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내는 겁니다. 그걸 꺼내서 시어머니의 면상에 던지듯 건네는 남편이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길래 나한테 이런 식으로 던지듯이 하는 거냐? 궁금하시다면 지금이라도 찬찬히 좀 읽어보시죠.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돋보기를 꺼내들고 그 낡은 노트를 읽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노트를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시어머니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표정도 불그락 푸르락 하는 것이 예사롭지 않게 변하더군요. 대체 남편이 꺼내든 저 노트가 무엇일까? 궁금함이 있는 저였습니다. 너 이걸 대체 어디서 발견했니? 이딴 게 왜 너한테서 나오냐고! 그 안의 내용들이 모두 진실이란 건 부인하지 않으시는군요. 누가 이걸 너에게 진실이라고 하더냐? 누군지 모르지만 소설도 아주 그럴듯하게 지어냈구나. 너 설마 이 노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믿는 건 아니겠지?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가증스런 거짓말. 더 이상 내 앞에서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남편은 여태껏 본 적 없는 날카롭고 격양된 태도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전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판단할 수 없어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었죠. 여보, 대체 무슨 일이길래 어머니께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더 이상 이 여자에게 어머니랑 소리하지 마. 이 사람은 내 어머니가 아니라고! 부들부들 떨며 분노에 치민 얼굴로 소리를 지르는 남편이었습니다. 미국 사시던 이모님께서 얼마 전에 귀국하셨습니다. 수소문 끝에 이모님께서 로펌으로 절 찾아오셨더군요. 제가 차마 믿지 못했던 이 일기장의 내용이 다 진실이라는 걸 전 그분에게 다 확인받았어요. 그래도 내 말을 한번 들어봐야 할 거 아니니? 평생 아기 때부터 널 키워온 건 나야. 그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는 널 낳기만 했을 뿐. 내 어머니가 날 키우지 못한 건 바로 당신 때문이었어. 아무 잘못 없는 내 친어머니를 영하의 추운 날씨에 내쫓다시피 집 밖으로 몰고 아내 자리를 차지해 이날 이때껏 그렇게 가식적으로 살아온 게 당신이란 사람의 실체잖아. 남편은 무섭게 소리 지르며 시어머니를 노려보았고 남편의 서술에 시어머니는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고 전 당장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이 당신 친어머니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야. 처음엔 믿을 수가 없어서 머리가 아프고 혼동스럽더군. 사실 확인을 하는데 며칠 시간이 걸렸어. 사태가 내 선에서 좀 정리되면 당신에게 말한다는 걸.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네. 미안해. 당신이 나한테 미안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대체 이게 무슨 노릇인 건지. 어머님이 당신 친어머니가 아니란 사실은 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저희 남편이요. 사실 아기가 태어난 후로 아들 바보인 사람입니다. 가끔 동료들이 아기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의 어렸을 적 사진과 대조해서 붕어빵임을 자랑하는 걸 보고 본인의 어렸을 적 사진을 찾고 싶었나 봅니다. 우리 친석이 하루하루 커가는 걸 보다 보니까 문득 내가 아기였을 적의 사진이 궁금하더라고. 아버지 서재에 옛날 사진이 보관되어 있어서 그곳을 뒤져보다가 그만. 시댁에는 시아버지께서 생전 쓰시던 서재가 그대로 있습니다. 법률 서적도 원체 많고 로펌 관련 자료들도 보관되어 있어서 남편도 가끔 회사 관련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아버님 서재를 찾곤 했는데 그날은 좀 다른 목적으로 시아버지 서재에 갔던 거죠. 시아버지가 쓰시던 책상 서랍의 맨 밑에서 남편은 어찌 보면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은 옛날 남편 친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던 겁니다. 아마 그 일기장의 존재는 생전 시아버지만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 노트를 보고 정체가 뭔지 몰라봤던 시어머니였으니까요. 그럼 이 낡은 노트가 당신 친어머니의 일기장이란 말이에요? 그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이날 이때껏 진짜 친어머니의 존재도 모르고 살아왔으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남편은 평소에 웬만해서 눈물을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통항과 비탄의 오열을 마구 쏟아내는 남편이었습니다. 이 일기장을 당신도 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 엄마가 얼마나 억울하게 이 집에서 쫓겨나고 이혼당하셨는지 지금도 내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야. 그날 저는 남편을 겨우 진정시키고 남편이 잠자리에 든 뒤 그 오래된 일기장을 읽어보았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그 옛날 남편의 친어머니가 어떤 과정으로 배신당하고 이혼당했는지 그 과정들이 너무나 세세하게 담겨져 있더군요. 남편의 친어머니는 남편을 낳자마자 산후조리도 못한 상황에서
거의 강제 이혼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난 이런 서류를 작성한 적조차 없는데 이혼이라뇨. 당신이 분명 다 서류에 사인한 사항이고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야. 아이 양육권은 아이 아빠가 갖기로 했으니 그리 알아요. 아기는 내가 친아들처럼 잘 키울 테니 걱정 말고. 너희들은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 어떻게 내 아기까지 뺏어가려 들어? 그래, 내 남편은 네가 가지든 말든 나 이제 아무 상관도 안 해. 그렇지만 내 아기는 절대 줄 수 없어. 누구에게도. 아무리 엄마라도 뭐 능력이 있어야 아기를 키우지. 무슨 돈으로 아기를 키울 건데? 그리고 툭하면 불면증으로 약 먹는 주제에 무슨 정신이 온전해서 아기를 키운다는 거야? 남편이 하도 바람 피워 집에 안 들어온 일이 잦다 보니 불면증이 생기더라. 그래서 불면증 약 먹는 거 가지고 지금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겠다는 거야? 너도 알다시피 아기 키우는 게 보통 일이니? 정신과 몸이 건강해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네가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거야? 니까짓 게 뭘 알아서 그렇게 큰 소리야? 너하고 나 서로 안 세월이 얼마니? 난 널 20년 넘게 알았어. 자매 같은 친구 사이에 내가 네 성격 모르고 약점 몰라? 너 말 한 번 잘하는구나. 그래, 자매 같은 친구면 친구 남편 뺏어도 되는 거야? 네 입에서 자매 같은 친구라는 소리가 나오니? 이 나쁜 년아? 말 좀 가려서 해. 그래, 너하고 나 이젠 친구라고 하긴 그렇겠다. 그러기에 애진작에 남편 관리 좀 잘하지 그랬어. 내가 예전부터 말했잖아. 너 남편 관리 너무 부실하다고. 이 천벌받을 년아. 이 나쁜 년아. 지금 그 사람 몸에서 당장 손 떼! 당신 하다하다 손찌검까지 하니? 내가 이 상간녀 손찌검하는 게 그렇게 억울해? 내가 지금 이성의 끈을 놓지 못해. 이 정도밖에 못하는 게 철천지 아니야. 여자한테 눈이 돌아. 그래, 위장 이혼까지 다 계획한 거 난 눈 감아줄게. 이미 마음 떠난 당신에게 나 역시 미련 같은 거 없어. 그런데 제발 아기는 내게 줘. 우리 아들은 내가 키우게 해달란 말이야. 그럴 순 없어. 이 사람도 말했다시피 당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 아기 이 사람이 친엄마 못지않게 잘 키워주기로 약속했어. 당신은 그냥 당신 인생 살라고. 내가 먹고 살 만큼 위자료 두둑하게 챙겨준다니까. 위자료니 뭐니 다 필요 없어. 나한테 우리 아기만 주면 돼. 미영아, 너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니? 이 사람하고 나 아기 잘 키운다니까. 넌 그냥 딸린 혹 없이 새 출발하라는데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망덕한 년. 시골 가난한 집 동창생 갈 곳 없이 서울 상경에서 고생하는 걸 남편 비서로 쓴 내 잘못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네가 어떻게 날 이렇게 배신하니? 미영아, 사람 운명이라는 거 그거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이 사람하고 나는 처음부터 맺어졌어야 하는 운명인데 너 때문에 뒤늦게 만난 거라고. 그래, 운명이라 치자. 운명이 사람들끼리 잘 살려고. 대신 내 아들만 돌려달란 말이야. 내 아들은 내가 키울 거야. 절교하듯 시아버지와 당시의 상간녀였던 시어머니에게 울며불며 매달렸던 남편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시 고향 친구의 남편과 불륜에 빠져
가정을 파탄낸 장본인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친어머니 일기를 읽고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대체 이런 진실을 숨기고 평생 친어머니처럼 행세한 시어머니가 정말 인간도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이런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 며칠 후에 저와 남편은 미국에서 몇십 년 만에 귀국했다는 남편의 친이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가 우리 선우 와이프니? 아우, 세상에, 우리 선우도 젖먹이일 때 보고 이리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보다니 처음에 못 알아볼 뻔했다. 안녕하세요, 이모님. 이모님, 왜 이렇게 긴 세월 한국에 오지 않으셨어요? 이모라도 저에게 좀 제대로 된 진실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요. 네 엄마가 잘못되고 나서 우리 집안에선 거의 네 아빠를 비롯 그 집안 사람을 입 밖에 올리지도 않고 살았다. 법적인 분쟁을 몇 년 했지만 널 데려오는데도 실패했고 거의 포기하는 심정으로 너희 집안과는 단절하고 살았던 거지. 이모님, 전 여태껏 그 상간녀를 제 친어머니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경우 없는 것들이라지만 설마 내게 그런 거짓말을 평생 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도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이모. 네 엄마, 우리 언니 생각하면 난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 착하고 순수하고 세상 천지 현명자가 따로 없었는데 네 아버지가 가진 거 하나 없던 가난한 고시생 시절부터 은행 다니며 뒷바라지하던 게 네 엄마란다. 그런 헌신적인 마누라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리고 이모 고향 친구와 바람이 나서 그만. 일기장을 보니 생전 어머님께서 이 사람을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셨던데 어떻게 그런 일이... 지금도 그 일만 생각하면 복장이 터지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깬단다. 네 시아버지와 그 상간녀는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만들었다. 저희들에게 유리한 이혼을 하려고 말이다. 시이모님께 전해 듣게 된 그 옛날 시부모님의 이혼 사건은 정말이지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때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려고 시어머니 몰래 이혼 서류를 조작해 협의 이혼을 한 것처럼 시어머니를 속였다고 합니다. 아마 법조계에 몸담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그런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시어머니는 도장이니 신분증이니 부동산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는 시아버지 말을 믿고 모두 전해주셨다 합니다. 그런 개인정보를 빌미로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몰래 협의 이혼을 진행했던 거고요. 게다가 어느 정도 두 사람의 불륜이 발각되었을 시점 시어머니의 우울증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너도 한번 생각해보렴. 임신한 와이프 놔두고 고향 친구와 바람난 남편 두고 우울증 안 걸릴 여자가 어디 있겠니? 시어머니께서는 당시 남편을 출산하고 얼마 안 있어 우울증 약을 복용하셨다고 합니다. 원체 불면증이 있어서 가끔 불면증 약을 먹는 시어머니를 두고 시아버지와 당시에 상간녀였던 시어머니는 남편의 친어머니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약점을 빌미로 결국 갓난아기였던 너를 결국 우리 언니 품에서 빼앗아간 그들이었다. 그 충격으로 언니는 심장병을 얻어 이혼하고 3년도 채 안 돼서 병을 달리하고 말았어.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머니, 불쌍한 우리 어머니. 저 지금이라도 그 못된 상간녀를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절대로요. 세월이 이렇게 흘러 불쌍한 이 엄마는 이미 고인이 되었는데 뭘 어찌하겠다는 거니? 게다가 잘못한 당사자인 네 아버지까지 명을 달리한 마당에. 이모, 그래도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 어쩌라고요, 네? 우리 엄마 억울한 거 누가 풀어줘야 하잖아요. 우리라고 그런 생각 안 해봤겠니? 선우야, 죄값은 죄 지은 사람들이 저승에 가서 받게 두거라. 넌 그냥 네 삶을 잘 살아. 그게 하늘에 있는 네 엄마가 바라는 바일 게다. 그런 말로 남편을 달래는 시이모님이었습니다. 시이모님은 그 옛날 시어머니께서 비극적으로 명을 달리하신 후 충격을 받고 미국 이민을 떠나셨다 합니다. 평생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미국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시다 최근 귀국을 결정하신 이모님이셨죠. 남편은 이모님의 만류에도 쉽사리 배신감과 증오심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하긴 말이 쉽지 어디 용서가 쉬운 일인가요? 여보, 당신 요즘 보면 뭔가 사고 칠 것 같아서 불안불안해. 아무리 화가 나고 힘들어도 어리석은 생각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죠? 걱정하지 마. 내 곁엔 우리 아들과 당신 지켜야 할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리석은 짓을 벌이진 않아. 그렇다면 다행인데 당신이 마음 정리가 안 되어 보여서 걱정이에요. 사필귀정이란 말이 있잖아.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내 선에서 사태가 제대로 수습되는 걸 봐야겠어. 내가 할 수 있는 한에 합법적인 복수 다 하려고. 여보. 저는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을 걱정스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단 아들아이와 본인의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하더군요. 여보, 이런 걸 왜 굳이 하는 거예요? 결과지 가져다 그 여자 면상에 확인시켜주고 싶어서 그래. 남편의 고집으로 아들과 남편의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았고 결국 그 결과지를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확인시키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원하셨던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입니다. 자, 결과 나왔으니 똑똑히 한번 보시죠. 친자가 맞다고 나왔네. 결과 확인했으면 됐지. 왜 굳이 이런 걸 내게 가지고 오는 처위가 뭐니? 사과하시라고요. 몸뚱이 함부로 놀렸을 수도 있네 없네. 이 사람한테 막말한 거 사과하십시오. 너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아무리 네가 배신감이 크다지만 널 평생 키워온 정이 있는데. 얼른 사과하세요. 시모는 남편의 서술에 어쩔 수 없이 제게 사과하더군요. 미안하다 향미야. 너를 오해했다. 지난 세월 제 친어머니와 외고에 저지른 만행, 그건 역시 제대로 용서받고 싶지만 아버지가 명을 달리하셔서 또 어머니마저 안 계시다는 게 원통할 따름입니다. 선우야, 지나간 일은 제발 잊고 이제 와 따져서 뭐 하겠니? 내가 그때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변명은 필요 없어요. 그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저희 어머니 내치고 결국 명 달리하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전 그것도 모르고 평생 친어머니인 줄 알고 따르며 살아왔으니 제 기만당한 세월은 어떤 걸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 길로 시어머니께 절연을 선언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용서해다오. 제발 나를 용서해줘.
용서는 후에 저 하늘나라 가시거든 저희 친어머니에게 하세요. 앞으로 저와 당신은 남보다 못한 사이입니다. 이제까지 이어왔던 모든 관계 절연하고 싶어요. 그 말씀 드리려고 오늘 여기 온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시댁을 나오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뒤를 말없이 쫓아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그 뒤로 시어머니가 관리하던 시아버지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법적인 절차를 거쳐 되찾아오더군요. 시아버지께서 살아생전 남편에게 상속할 거라 유언했던 재산들 역시 현재까지는 시어머니가 관리해오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마친 남편이었죠. 갑자기 삼촌더러 로펌을 관두라 했다면서? 이제는 그 사람을 제 삼촌이라 더는 말할 수 없죠. 그쪽 남동생이 왜 제 삼촌이 됩니까?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앞으로 절연이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멀쩡하게 회사 다니던 애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자르는 법이 어딨니? 왜요? 하루아침에 남동생이 회사 잘리니 억울하세요? 그래, 솔직히 억울하구나. 10년 넘게 로펌서 일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사람을 해고하면. 업무 성과 부진입니다. 사직 처리의 가장 큰 이유는요. 그렇게 억울하세요? 남동생 회사 달린 게. 좀 어이없네요. 저희 어머니 하루아침에 아내 자리에서 엄마 자리에서 잘라놓고는 겨우 남동생 회사 달린 거 가지고 난리를 치시니. 네가 그런 식으로 복수를 하는 거니? 나한테? 이 정도를 복수로 하시면 어불성설 아닙니까? 드라마나 영화처럼 사적인 복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전 솔직히 더한 것도 했을 거예요. 내가 사람 새끼를 거둔 것이 아니라 호랑이 자식을 거뒀구나.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습니다. 호랑이 자식을 거둔 게 아니라 본인이 배신하고 비수꽂은 제 어머니 아들을 거둔 거죠. 본인 명예와 자리 보전을 위해서. 뭐라고? 그게 평생을 널 키워준 나에게 할 소리냐? 나에게 한다는 소리가 고작... 제발 날 키워줬다는 그런 이빠른 소리 좀 그만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제 양육권을 지키려다 속병 얻어 돌아가셨습니다. 제 어머니 목숨값으로 얻은 가짜 어머니 자리에서 평생 행복하시던가요? 아이고, 뭐 그래. 내가 남의 남편 뺏고 아들 뺏은 죄값을 이렇게 치르는구나, 이렇게. 제발 동생분 일 관련해서든 다른 일이든 저한테 연락하는 일 앞으로 없었으면 합니다. 야멸차게 전화를 끊어버리는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의 남동생은 오래전부터 남편의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동생을 로펌에서 해고하자 시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였고 시어머니의 읍소는 씨알도 안 먹히고 끝나고 말았죠. 남편은 그 정도로 주변 상황을 정리하는 듯 싶었습니다. 생전 문턱에도 가보지 않던 정신과에 상담 치료까지 받으며 남편은 멘탈을 회복해 나갔죠.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저의 아들은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도 슬슬 육아에 매진하던 일상을 정리하고 로스쿨 시험 준비에 박차를 가했고 결국 합격하게 되었죠.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녀도 어린 아이를 돌보는 엄마는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부를 시작한 저를 위해 남편은 베이비시터를 한 명 고용해 주었는데 영 남의 손을 타지 않던 아이라 그런가 적응이 쉽지 않았죠. 이런 저희의 사정을 알게 된 시이모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 미리 말할 것 아니냐. 은퇴해서 적적하고 노는 게 일상인 나인데 우리 선아들인데 내가 키워줘야지. 암? 이모님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언니가 선우 뺏기고 하늘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우리 선우 아들 돌본다 하면 저 하늘에서도 잘한다고 소원 성취했다고 좋아할 거다. 내가 우리 언니 생각해서라도 더 선우 아들 돌보고 싶구나. 그렇게 말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시이모님이셨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이모님을 고려해 저희는 집안일을 돌보는 시터 아주머니를 한 명 더 고용해서 아들아이를 부탁드리기로 했죠. 아이는 다행히 시이모님을 아주 잘 따랐고 저는 걱정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로스쿨을 무탈하게 졸업하고 바로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었죠. 여보, 그간 고생 많았어. 더 빨리 시험에 합격했을 사람인데. 나한테 시집와 아기 낳고 휴가하느라 좀 늦어졌지? 미안해. 아니에요. 내가 당신 만나 덕분에 대학도 수월하게 갔고 또 엄마도 되고 결국 내가 바라던 변호사도 됐어요. 이모님도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저희 아들 잘 돌봐주셔서 제가 걱정 없이 공부만 할 수 있었어요. 아휴, 이렇게 좋은 날 우리 언니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아휴, 언니 하늘서 보고 있어요? 우리 선우가 결혼해서 애 아빠가 되고 또 언니 며느리도 변호사가 됐다우. 제가 변호사 실무 실습을 위해 로펌에 출근하게 되고 바빠지면서 시이모님께서는 우리 집에 들어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남편이나 저나 여러모로 시이모님께 감사한 점이 참 많죠. 최근에는 시어머니 근황을 먼 친척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로펌서 네 남편이 잘라버린 남동생이 결국 큰 사고를 쳤다지 뭐니? 무슨 사고요? 주식한다고 지 누나 재산 홀랑 다 갖다 썩었군. 다 말아먹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구나.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살던 옆에 내가 말년에 무슨 고생문인지. 그게 다 젊어서 남의 남편 뺏고 못되게 잔치값 받는 거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더구나. 시어머니는 남동생의 주식 실패로 경제적으로 악화일로의 상황을 걷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와 관련 남편이 일하는 로펌을 찾아와 돈을 부탁한 시어머니였다고 합니다. 물론 남편은 이론자에 거절하며 쫓아내버렸다고 하더군요. 시이모님과 학과의 산으로 진짜 시어머니, 그러니까 남편의 친어머니 제사를 제가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진실을 알게 된 후로 시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그 마음을 헤아리는 바이기에 딱히 반기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고 처음 맞는 시어머니의 기일날 시어머니가 생전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백설기를 손수 만들어 제상에 올렸습니다. 언니, 며느리가 만든 백설기 좀 드셔보. 며느리가 똑똑한 애라 변호사 시험에 한 번에 합격했는데 떡도 곧잘 만드는 야무지 며느리네요. 제사상 앞에서 저를 칭찬하는 시이모를 부축해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도 얼굴을 뵌 적 없는 시어머니지만 저 역시 남편만큼이나 그분이 많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어머님, 하얀 백설기처럼 이제는 마음 깨끗하게 비우시고 그곳에서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아들과 손주, 그리고 저. 하루하루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게요. 그곳에서 항상 저희를 지켜봐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